들으시는 노래는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류성에서 사망한 일본 해군의 히로세 다케오 중대를 기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일본의 문무성 창가들 중 하나로 당시 일본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일본인들의 군국주의 정신교육을 위해 널리 보급됐었죠. 러일 전쟁, 일본인들이 낙천시대라 부를 정도로 최고의 영광이 녹아있다고 자부하던 시절.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그 시절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치열했던 삶의 냄새가 배어있는 낙천시대가 그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에는 훗날 그들이 맞이하게 될 절망감과 처절함도 함께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루토의 동명소설이 원작인 언덕의 구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 제작한 1화당 90분, 총 13화로 구성하고 이것을 또 3부작으로 나눠 3년 동안 방영한 장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이 근대화하기 시작한 메이지 때부터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는 기간 동안 해군 장교 아키야마 사나유키와 그의 형, 육군 장교 아키야마 요시우로, 그리고 친구이자 시인이었던 마사오코 시키를 주인공으로 하고 당시 일본을 움직였던 주요 인물들을 등장시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과 드라마는 제가 그동안 연재해왔던 일본 제국의 흥망 첫 번째 에피소드와 마침 시간적, 공간적으로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NHK 드라마는 시바루타로의 원작과는 다소 다르게 편향적으로 굴절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왜곡해 심파적으로 풀어나가 버리죠. 이렇듯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드라마적 묘사를 역사적 사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설의 역사는 다르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게 원작자 시바루타라도 NHK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작품을 영상화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자칫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군국주의를 찬양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작품의 스케일상 드라마로 만들 수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처음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6년 그가 사망한 후 절대로 원작주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고 저작권을 상속받은 부인 후쿠다 미도리를 설득시켜 결국 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약속은 그저 공수표에 불과했었죠. 물론 군국주의 광기를 소설을 통해 비난하기도 했던 시바 자신도 그가 살았던 시대적 한계, 즉 군국주의적 잔재가 몸에 밴 사람이지라 다소 교조적인 각색도였고 국수주의와 전쟁을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다른 면을 기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행한 현명한 조치였다고 치환시키는 내용 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에 와서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어느 나라에도 국뽕이라는 가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수많은 국가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던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에까지 절멸의 지옥불을 안겨준 당시 일본 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커녕 이 소설의 어두운 면을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로 미화시켜버리고 또 끔찍했던 과거에 대해선 풋풋한 향수로까지 둔갑시킨 점은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드라마를 보면 느낄 수 있는 점, 그것은 바로 일본인들의 수건 중의 수건이었던 한반도 침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조선 침탈 자체가 자신들이 이 드라마에서 말하고 싶었던 최소한의 자국 안전을 위해서 또 서양 열강들의 침략에 대한 동아시아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에 배치된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메이지 유신부터 러일 전쟁까지의 얘기를 그들의 관점에서 그 당시의 의복이나 생활 양식, 군 장비 등의 충실한 고증과 함께 돈 많이 들인 CG를 활용한 화약 냄새 물씬 풍기는 리얼한 전투씬, 그리고 그 시절을 맡은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 등을 나름 충실하게 엮어낸 흔치 않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와 같은 점들을 유념하시고 한번 시청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격동의 시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라는 안타까움에 대해 깊이 판초해봤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활력이 넘치고 눈부셨던 시대라고 회상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바로 테러는 자신의 소설 언덕의 구름에서 후기를 통해 러시아는 스스로 패한 부분이 많다. 그래야 일본이 러시아 내부 사정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것이 러일 전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 일본은 이 냉혹한 상대적인 관계를 국민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고 국민도 이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를 절대화하고 일본군의 신비적 강인함을 신앙화하려 했다. 이러면서 온 국민이 치매증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도 주인공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친구 마사오카 시키의 무덤에 들른 후 발길을 돌리는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한 비 내리는 언덕이 되어버렸다는 듯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의 제목 역시 비 내리는 언덕으로 붙여놓았죠. 다시 말해 평화로운 언덕 위에 구름만 줄곧 쳐다보며 언덕을 다 올라가 보니 결국 마지막은 비 내리는 언덕이었다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러일 전쟁 이전부터 범벌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일본 정부는 급격히 우경화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숙하지 못한 사회 집단이 체급이 안 되는 전쟁을 치르다 보니 억지 준환경으로 강대국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배상금도 한 푼 못 받고 시체만 무더기로 돌려받은 전쟁의 결말로 인한 재정 파탄으로 국민들의 삶은 지들대로 찌들어버려 통제불능의 불만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한 것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위 국민총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기 시작한 사법성과 경찰, 군의 힘에 의한 통치였습니다. 더구나 1910년 5월 25일에 일어난 소위 대역죄 사건은 당시 사법성 검사였던 히라누마 기치로 검사에 의해 천황 암살 미수사건이라는 죄목으로 조작돼 전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하나의 관념만을 지니는 문화의 사회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로써 태동하기 시작한 일본의 다원주의는 거꾸로 종말의 시발쯤에 들어서기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가스라다로 내각 반대운동부터 시작돼 보통선거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식민지배를 위해 국민 부담만 키우는 침략전적의 중단, 남녀평등, 신분제도 철폐, 그리고 노동자의 단결공과 파워권을 요구하는 다이조 데모크라시 운동이 반짝 일어나긴 했었지만 말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공산주의 정권인 소비에트 연방의 성립을 호기로 삼아 1925년 공산주의 확산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치안 유지법으로 인해 모두 말살돼 버립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의회는 군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민주주의의 암흑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물어가는 제국주의 클럽에 뭣도 모르고 막차 타고 들어간 일본. 이때부터 일본은 바야흐로 피해 굶주린 듯 침략행위를 앞뒤 안 가리고 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청일전쟁부터 1945년 패망 때까지 일본은 청나라와 군벌 중심의 중국군,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식민지 주동군, 역시 독일의 공습에 전전긍긍하고 있던 영국의 버마, 말레이 주둔군에게만 잠시 승리를 거뒀을 뿐 러일 전쟁, 그리고 소련, 미국과 벌였던 전면전에서는 거의 철멸에 가까운 패를 입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일본의 실력이었던 것이죠. 시바르트의 소설 언덕의 구름의 마지막 절에서 보이듯이 주인공이 비 내리는 언덕에 내리막길을 처량히 내려가던 말입니다. 일본, 그들은 아직도 메이지시대의 향수가 짙게 배인 언덕의 구름, 그곳에 갇혀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일본 제국의 흥망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무리와 더불어 시바르토의 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NHK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